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 왔는데 저는 그 당시에 초놈이었죠. 그래서 연세가 왔는데 그때 마침 뭐 연희하고 세브란스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건지 학생들한테도 그 이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노총각랑에서 모여가지고 한 몇 분을 그 의견을 묻고 뭐 토론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나고요. 오자마자 이제 그런데 상당히 뭐랄까 민주적이라고 그럴까, 야 학생의 의견도 듣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참 그 좋은 인상을 가졌죠.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연희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냥 그대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세브란스 계통 사람들은 세브란스로 하자 뭐 이렇게도 막 주장을 하고. 근데 결국에 나중에 군대에 갔다 와서 보니까 연세로 이렇게 연희 세브란스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름이 참 좋다. 오히려 연희보다 아니면 세브란스보다는 연세로 하는 게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 학기인가 두 학기인가 하는데 4.19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4.19에 좀 적극적으로 아니고 그냥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당시 김동길 교수가 이제 미국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선배시고 또 그 링컨을 전문했다고 하면서 맨 링컨 이야기 하는데 우리들이 지금은 세브란스 자리 거기 원도 있는데 거기 풀밭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왔어요. 그 김동길 교수가 야 너희들 뭐 자꾸 개무하려고 그러냐. 개무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링컨을 공부하는 분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참 좀 언짢았죠. 네가 잘한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게 되면은 너희들한테 개국이 안 좋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학부를 이제 근록시험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 갔는데 그 당시에 연대 철학과는 그냥 서양 철학만 했지 동양 철학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니까 이제 뭐 조교를 하라고 그래서 조교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양 철학 하는 분을 모시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동양 철학 교수를 뽑는데 이규호라고 하는 독일에서 3년간인가 공부를 하시다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자리를 하는데 이분이 경제에 붙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민구 총장하고 뭐 이렇게 간잡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규호 선생하고 이제 뭔가 좀 인연이 있었던가 봐요. 부산대학교에서. 근데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조교를 하면서, 총생을 뽑는데 두 사람이 경쟁인데, 우리 그분들의 철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의견을 관철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가 학부 학생들, 아니, 여기 다른 학부 학생들도 관심 있으면 오게끔 해서 조직을 할 테니까 와서 1시간 동안 강의를 좀 해주시오. 뭐 그랬더니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규호 선생은 구범용 선생을 인신공격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 근데 구범용 선생은 경성대학교 철학과 출신에다 상당히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서양 철학을 하다가 동양 철학을 하고 본 분인데 이규호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독일 대학 갔다 온 사람이 무슨 서양 철학 하냐, 이를 일심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구경 선생은 진짜 서양 철학도 이야기하고 동양 철학도 이야기하면서 참 못 들어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교 선생은 철학 이야기를 않고 계속 인신공격적으로. 그래서 학생 우리는 자연스럽죠. 이교 선생은 우리가 그럼 깜이 아니다. 구경 선생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교 선생하고 이제 저하고 적대 관계가 됐는데, 이제 이교 선생이 독일에서 공부를 한 것만큼 가끔 이제 독일에 오시는 거라. 근데 그때 70년도 중반에 제가 이제 그 민주화운동 한다고 열심히 할 때거든요. 근데 이기호 선생이 제가 아는 그 간호도 집에 가서 식사도 얻어먹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간호들한테 김성준은 공부가 안 되니까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독일까지 와가지고 응답을 하는 거라. 이기호 선생하고 저하고는 끝까지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닌 채 이렇게 지내다가 마침 이제 그 이기호 선생의 친구 동기동창 하신 분이 이제 그 이화선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이제 제가 굉장히 친하면서 이제 교회도 일으키고 뭐 또 운동할 때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이 있는데, 이기호 선생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길을 간 그런 분이 있었죠. 이제 그 대학원 때 시절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슬 교수가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학부 시절에 그 당시 이공대학 그것도 있었는데 그 뒤로 수업이 빽빽했거든요. 근데 그 오세슬 선생의 그 아버님이 오하수 선생, 아까 영문학 하셨다고 하는 오하수 선생가 그 당시 최재인가, 최재인이 아주 우리나라 전체 그 영문학계에서는 좀 손꼽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오하수 선생은 또 영어로 된 소설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알려졌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저녁때 됐는데 트럼펫 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 숲에서부터. 그런데 가끔 그렇게 불러요. 누가 저렇게 부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오하수 선생이 가서 트럼펫을 부르는데 참 듣기가 좋았어요. 그 당시에 별로 저 노래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뒤로 나도 저렇게 오하수 선생같이 트럼펫을 배워가지고 한번 좀 멋있게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그거 잊어먹다가 결국에 70살이 돼가지고 이제 딸이 내가 자꾸 트럼펫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펫을 하나 사준 거라. 그래서 70에 트럼펫을 배운다고 배우는데 그 재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어려운 악기에 속한다고 그래요, 저 트럼펫이.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자기가 악기가 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음을 사람이 맞춰서 사용하고만 되는데, 트럼펫은 자기가 음을 만들어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제일로 어려운 악기에 속한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 변명이고, 이 하여튼 70년도 시작했는데 지금 20년이 됐는데 아직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건도 동일이 좋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 제가 트럼펫을 딱 하고 했으면 그러지 보면서, 근데 영 배우지 못하고 이제 세상 떠날 것 같습니다. 누구 여기 트럼펫 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 당시 그 신입생들 감독을 하고 또 감독을 하니까 또 나중에 채점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채점을 하는데 채점할 때는 보면은 우리가 이름도 나오고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 그가 나오더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시험 감독을 하는 것이 간호학과 학생하고 음악과 학생인가 그래요. 하여튼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어요. 여학생들. 근데 보니까 아니 뭐 그 당시 간호학과 거의 보니까 거의가 다 경기 이화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야 이 연대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래 광주 촌놈은 경기 이화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모르는 있거든요. 야 근데 내가 시험 감독하고 7점까지 했다?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나도 이거 멋진 여성하고 열애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연애했는데 한번 그때 비로소 초문 같은 생각만 갖다가 그것을 확을 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야 내가 경기하고 이화여고 출신들 내가 채점을 했어 하는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 근데 결국에 연애 한 번도 못하고 말았다. 예. 제처가 이화여고 출신인데 제처가 이화여고 출신인데 저는 연애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끝나고 대학이 사실 대학원 끝나도 뭐 어디 취직하기도 힘들고 뭐 그럴 때였어요. 굉장히. 그리고 뭐 일자리라는 게 뭐 굉장히 좋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이게 철학을 하려면 독일로 가는 것이 제대로 배운다 뭐 이런 그 풍요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고금영 선생한테 노자 장자를 좀 제대로 배웠거든요. 근데 노자 장자 공명은 많이들 가르쳤는데 뭐 특히 성균관대학은 뭐 공자 맹자가 성리학 이쪽이 주였는데 노자나 장자 그러니까 도각이었던 이쪽은 거의 잘 안 갔을 때고 잘 모를 때거든요. 근데 고금영 선생한테 이제 배우다 보니까 조금 눈이 좀 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60년도 초반에서 철학하면은 그냥 실존주의예요. 그 실존주의 중에서도 하이데가. 그러니까 그 당시 통계로 보면은 서울대학교고 뭐 철학과가 괜찮다 하는데 석사 논문이 80%가 하이데가에 관한 그렇게 그 당시에 소문이 났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제가 당돌한 성격이 아닌데 야 이거 하이데가 자꾸 그러는데 야 노장 입장에서 이거 하이데가 한번 까보자. 이거 하이데가도 잘 모르고 노장도 잘 모르면서 그런 만용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제 만용이 어떨 때 또 쓸모가 있는 거 봐요. 더 학문을 좀 깊이 하는데 만용으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근데 말하자면 하이데가는 제 기억으로는 이 존재와 비존재, 존재와 무 관계를 그냥 비교하고 뭐 설명하고 이런 건데 노장 입장에서는 부정이면 부정하는 근거, 무슨 기둥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부정이라는 것은. 그래야지 이 전환이 가능한 거죠, 말이죠. 존재에서 비존재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전환이 되려면은, 그 전환에 또 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변칙법적인 이제 방법이 좀 높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인데, 그 당시 변칙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었고, 그리고 저 자신도 그 당시 변칙법이라는 게 무엇도 모르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지는 않고, 다만 이게 변화되려면 변화되는 그 형식이 말하자면
순환적인 변화. 다른 하나는 스피럴레,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변화하는. 그러니까 막스의 변증법은 이 나선형으로 이제 변화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도울 이런 상황은 주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만요. 근데 주역은 사실은 자연현상이 되풀이되는 순환적인 변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가 그 당시 석사학위 할 때는, 논문 할 때는 그냥 뭔가 이거 하기가 너무 평면적인 각도에서 전체와 비전제를 비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무엇이다 하는 거, 정의를 하는 그런 수준에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게 전달하려면 전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한지가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서양 철학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이제 제 서양 철학의 역사를 쓸 때 좀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더 이제 깊이 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로 유학을 간 거죠. 왜냐면 저는 동양 철학도 하고 서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비교 철학을 했으면 하고 이제 그렇게 간 거죠. 물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또 사실 좀 다른 데가 있긴 있었죠. 근데 좀 진보적인 이론이라든지 사상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좀 컸고요. 그건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아실라지만 박연채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김장현 그 사람 다 세상 들어가는데 60년대 후반에 그 당시에 인혁당 사건이고 하여튼 한국 사회를 어떻게 혁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맨날 혁명 이야기하고 막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을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는 북에 대해서 캄캄한데 그래도 해외 나가면 북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털어놓는 이야기인데 아직 말할 수 없다에 속하기는 속한데 하여튼 오늘 비밀을 조금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지빙계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어요. 처음에. 근데 그 갈 때 이제 박영식 선생님 그다음에 상당히 사람들 인정이 좋았는지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유학생이 적기도 했겠지만은 드물기도 했겠지만은 박영식 선생하고 대학원 그 후배들이 기포공항에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환송해주고 그래서 이제 기포에서는 그 당시 기포 인천은 없었고 기포 비행장에서 제가 한해다를 갔죠. 동경에 한해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비행기는 탈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비행기도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유럽에 올까 뭐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직접 가는 건 물론 없고 일본을 가야만이 또 뭐 앵커러지 해가지고 뭐 유럽 가는 이런 게 있는데 대단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당시로는 비싸기도 하고 근데 알아보니까 배가 있다는 거죠. 배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핀란드 사람들이 자기 식민지 했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 이름을 따가지고 배를 3개를 가지고 요코하마에서 마르세이, 프랑스의 마르세이 3개가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다 먹여주고 다 그러는데 한 달간은 그런데 비행기 값이 반납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을 다 먹여주고 그거 다 하는데 잠 재워주고 물론 잠자리에 엉터리지만 뭐 그래서 그 당시 여기서 첫날 이제 근데 불러서 뵈니까 그 식사 때마다 와인이 나오는 거야. 와인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음료수로 나오는 거예요. 뭐 술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막 이제 첫날에 막 뭣도 모르고 마시는데 그도 이제 여자 남자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 배손님들. 근데 역시 여자들이 많은 데 가면 와인이 항상 남어.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는 거만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마시고 싶으면 여자들 많은 데 찾아가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벌써 60년도, 그러니까 66년이죠. 그 당시에 일본은 경제가 막 이렇게 발전하면서 요코하마 사람들 손님의 대부분이 일본 학생들이라, 대학생들이라. 그래서 너희들 어디 가냐니까 동남아 이쪽으로. 근데 대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전부 큰 회사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수를 동남아로 보내. 근데 얘들하고 같이 이제 타고 갔거든요. 근데 얘들은 뭐 자기들 숫자도 많고, 와, 그냥 또뭐 우울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신나게 놀고 뭐 하고 그러는데, 야, 그렇게 해서 한 며칠간 계속 지나니까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 야, 나도 한 사람쯤은 한국 사람이 있어야 되지. 이거 직구가 되고 좋겠는데, 있어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한참, 닷새가 지났어요. 일본 학생이 오더니, 나는 그때 뭐 연대서 배우고 했더니 영어가 조금 됐거든. 근데 일본 애들은 정말 뭐, 지금도 외국에는 굉장히 약하거든,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 학생들이라고 근데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런데 거의 영어를 못해, 안 해. 내 같은 엉터리 같은 사람은 나중에 자기 통역해달라는 거지. 왜냐면은 배가 동남아 큰 항구는 다 가다가 정박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데는 하루, 어떤 데 이틀간씩 정박을 해요. 정박을 하면 그때 배손님 그리고 그 필리핀이고 홍콩이고 그 방콕, 싱가포르, 뭐 bombe이 뭐 이러는데 그 내리면은 배손님들이 경작한 대접을 받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을 생각해. 그 당시 배 타고 여행하는 사람은 벌써 보통 수준하고 다른 거죠. 그렇게 취급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내리면 가서 이제 뭐 사 먹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방콕 갔다네. 그렇게 그렇게 큰 배도 아닌데 이게 아마 만 톤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사람하고 집하고 반반씩 하고 그런 배인데 그 들어가니까 조그만 배에다가 잔뜩 과일을 싣고 쫙 따라 들어오더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서 내리니까 그 사람들 배 옆에 와서 팔아요. 근데 그 바나나가 잘 익은 바나나라. 근데 그게 그렇게 있고 굉장히 맛있더라고. 근데 일본 애들은 돈이 있으니까 뭐 이게 한 것이를 집어주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보다 통역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 띄워주고.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 찾으니까 있다는 거라. 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능은 대단계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에코노믹 클래스 있는데 그거는 물론 에코노믹이 제일 밑바닥이죠. 근데 방 아니면 자기 침실 아니면 식탁 아니면 가판 세 군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 이거 굉장히 공간이 좁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근데 물론 여자고 남자고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그러긴 하죠. 근데 그래서 나는 또 부지런히 찾아봤지. 근데 찾아도 없어. 그래서 야, 너희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있다는 거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한 며칠간 찾았죠. 그 조금 돼서.
근데 어디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뭐 쩌리기 하고 책이나 읽고 하는 여성이 하나 있어. 근데 뭐 수녀야. 근데 야 수녀하고는 기다고 해도 같은 한국 사람 해도 이거 사귀기가 힘들 것 같고 좀 흥미도 좀 적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니겠지. 그리고 자꾸 지나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녀가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딱 뭐 이거 쓰고 그래. 근데 내가 옆에 가서 뭐 해도 뭐 대꾸를 하는 거예요. 뭐 책이나 읽고 뭐 하지 전혀 물론 나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전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판인데 역시 이제 사람인 양이니까 한 2주 지나니까 역시 그 사람도 외로움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이제 조금씩 된 거죠. 그래서 그때 bombay에서 인도양을 지날 때 이게 항로가 제일로 길거든요. 쉬지 않고 가는 항로. 그래서 인도양을 지나가지고 홍해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홍해 지부치라고 하는 프랑스 조차지가 있고 조금 지나면 스웨즈가 있고 그래서 스웨즈 운하를 지나면 이제 지중해 이제 포사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홍해 속에 들어있는 스웨즈라는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스웨즈 운하라고 이렇게 했더만 그리고 이 스웨즈 그 당시는 스웨즈 운하가 원웨이예요. 이게 지나가야지 또 한 다음에 또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친해져가지고 이제 인도양을 건널 때 이제 가판에 올라가지고 가판에 올라가면 어떨 때 사람이 많고 어떨 때 사람이 통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판에 그때 참 날씨 좋고 12월이니까 그건 참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도 못하는지 노래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상당히 친해졌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책 출판할 때 가고파를 부르는데 그 수녀하고 같이 가고파도 부르고 그리고 좀 비비지만은 어떻게 사귀다 보니까 자기 수녀복을 벗을 수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간 거죠. 근데 대손님 사이에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간섭기 지나니까 금방 친해져요, 사람 관계가. 그래서 이제 다, 그거는 말세에서 다 제각기 가기는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의대 간다, 뭐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튜빙겐 대학으로 간다. 그 이름하고 튜빙겐 대학이다. 이렇게만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근데 튜빙겐을 가니까 진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사람들이 이제 가서 뭐 하니까 그냥 이름하고 튜빙겐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튜빙겐 조그만 동네니까 오면은 이것은 이름도 외국 사람이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일단은 가는 거라. 학교 가면 다 어디서 산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달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다른 사람한테 몇 사람 받고 보니까 내가 수녀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 수녀한테서 슬며시 편지가 오지 않기로 자기가 수녀복을 벗을 수 있다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그래 편지가 오기를 기다린 거죠. 근데 아직까지 편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0년가 이제는 옛날에는 50년 기다린 편지인데 이제는 60년 기다린 편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대요. 네, 찾아준다는 또 사람도 있을 거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근데 왜냐면은 거기 프랑스 지역에 말하면 에메리트 그러니까 일을 그만하게 되면은 모여서 사는 곳이 있대요. 뭐 어느 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쪽에다가 물어보면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66년도 12월에
일본에서 배를 타고 간다니 있느냐 없느냐 손들어 보면 자기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야 그런들도 그래서 찾은들도 어떡하냐 야 그래서 이제 찾아준다고 하는데 고맙긴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안 찾아지기를 바라는 면도 있죠 사실. 예, 이제 그런 좀 사연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독일 생활이 말씀해서 이제 그 스위스 거기에 도착하니까 아니 막 사람 이거 예주 사람들 올라와서 관광객으로 막 모집하는 거라. 뭐냐면은 25달러만 내면은 관광이 가능하다. 저기 카이로를 갔다가 포사이트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배가 스위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천천히 건너가니까 스위스에서 관광객을 모집해가지고 카이로를 갔다가 카이로에서 포사이트로 이렇게 배가 오는 거 시간 딱 맞춰서 거기에 오는 거라. 그래서 25달러. 근데 그 당시에 달러가 되게 셌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쓰인다면은 마니라든지 이렇게 방콕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쫙 따라다니면서 $1 해요.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 $1가 뭐냐면 여자들하고 이제 쇼타임 하는데 $1라는 거예요. $1 한다고 막 이게 달러가 그렇게 쓸 때거든요. 그 당시. 근데 저는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고 유로에 사는데 언젠가 카이로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아직도 가보지 못했죠. 그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에서 친구가 아니라 독일 사람으로 한 사람을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자기 집에 가는 건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동양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책을 많이 읽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독일어 막 섞어가지고 대화하고 그런 거죠. 근데 마침 또 튜빙에는 가까운 데서 자기 집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아프가니스탄 그 당시 갔다가 그 가서 홀랑 다 뺏겨보는 거야. 여권이고 돈 존재 있는 거 다 뺏겨보는 거야. 그래 겨우 독일 대사관에 가서 배 타고 가는 돈만 해준 거라. 그 백값만 준 거라 대사관에. 근데 이 친구 야 너 어떻게 갈래? 나는 흥미가 있죠. 바로 그것이 자기 집에 가자는 건데 어떻게 갈래 그러니까 마르세유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히치하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아우토스톱이라고 하는데 독일말로 아우토스톱에서 간다는 거죠. 12월 크리스마스 한 며칠 전인데 상당히 마르세유도 그 당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어제 더운 지방에 오니까 계단딱 같은 거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근데 아우토스톱으로 해서 간다는 거예요 집을. 근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라. 어떻게 마르세유 거기서 자동차를 세워가지고 그 슈트가트 독일 한참 가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자동차로 세우고 가려나. 근데 그 당시 보니까 이거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층에 속하고 그런데 유행이 뭐냐면 길거리 자동차 길목에서 서가지고 스톱하면 아우토 세워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갔다가 딱 간판을 걸고 그 서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더만. 이제 그것을 하고 해가지고 집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내 지금 남아있는 거 돈 털면은 또 차도 될 것 같은데 또 집에 가서 주라고 돈.
그래서 거절하더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러자 그래가지고 남은 돈 털어가지고 그 친구 이제 말세에서 집까지 가는 그 기차비 그거 이제 제 돈으로 해가 간 거죠. 그 바람에 그 집에 가니까 집에 갔는데 자기 누나하고 엄마가 나왔는데 3년 만에 온다는데 엊그제 만난 사람같이 그렇게 대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차갑고 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냥 반가워서 난리겠던데 야, 그것을 보고 야, 이 집에 이거 내가 먹는다는 것은 틀렸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싸늘하게 대하는데 이거 또 나까지 데리고 오니까 싸늘하게 대한 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 그렇게 3년간 돌아다니고 온 거지 별로 별다른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간을 그냥 방을 하나 내주고 한 달을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돈을 한 푼 안 들고 잘 지냈죠. 근데 그 친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최근까지도 그냥 거래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친구는 또 독일이 싫어가지고 오스트라리아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독일은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하지 마라, 세보던 어디 가나 하지 마라 하는 말투 아니면 쓰는 거 그거 오스트라리아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너무 광활하고 좋은데 이 독일은 너무 답답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스트라리아로 가버렸어. 근데 또 고향 생각이 나니까 또 왔는데 한 3년 살았는데 이거 못 살겠다, 더 못 살겠다 또 가버렸어. 오스트라리아. 그래도 계속 연락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소식이 끊어지는데 참 좋은 친구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지금 소식이 단절돼가지고 조금 안타깝죠. 근데 그 당시에 도착하니까 독일 생활이라는 게 저는 30살까지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여기서 위장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거 뭔가 김치 안 먹고 뭐 하는 거 안 되는 거지. 위장이 막 그렇게 됐는데 근데 독일 가니까 배추란 것도 없죠. 쌀도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이게 뜨거운 물 부으면 밥이 되는 이런 쌀이나 이제 그런 것이나 팔지 쌀도 없지, 배추도 없지, 무도 없지, 마늘도 없지, 고추도 없지. 고추라고 한 게 매운 거 이렇게 한가리에서 온 거 수입한 거 독일 자체는 고추를 없어. 아예 기르질 않는 거라. 배추라는 것도 그러니까 60년도, 70년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나같이 위장의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 소리가 대단히 그런 데다가 커피 그러면 미국하고 연결돼가지고 나는 절대 카페 안 마셔. 그래서 3년간을 카페를 안 마시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또 카페를 마시게 되더라고. 근데 3년간 전혀 카페 안 마셨어요. 그렇다고 또 물이 좋냐고 독일 물이 또 안 좋거든요. 석회석이만. 그래가지고 칼크라고인데 이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맛이 없어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수 좋은 물 어디 가나 산골에 가면 무슨 물을 마시나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데 독일 가니까 우선 물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은 맛도 없지. 산에 가서 쫄쫄쫄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우리나라 물같이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라 독일이도. 독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알프스산이나 이런 데 가도 물은 쫄쫄쫄 내려오는데
물 색깔도 이상하고 칼기가 많아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스고 뭐 오지리 어디 가서 알프스산 가서 물은 산불에 물은 있는데 전혀 우리나라 같은 생수라는 게 보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 그 물은 너무 좋은 거라. 예. 또 맛도 있지만은 깨끗하고 그런 물이 유럽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에비앙이라든지 뭐 볼빅이라든지 이런 프랑스 알프스산에서 뽑아내는 물들은 좋은데 흘러내리는 물들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때 라인강의 기저귀 하면서 막 고도로 막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3세기에서 오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 친구들이 막 무시를 하는 눈에 보여요. 눈에 띌 정도로 길거리에서 만나고 노인네들 만나고 무시한다고 하는 그 음식 나쁘지 그 눈초리 봐야지. 그러니까 야 제2세기, 제3세기에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거, 그 절실 느꼈죠. 60년대, 70년대. 근데 지금은 90년도 이후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뭐 현대가 돌아다니고 뭐 삼성 물건이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근데 한때는 또 일본 사람들한테 독일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경도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요. 그 당시는 말하고 그 당시에는 뭐 소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질 때니까 70년도 뭐 토요타다 뭐 이런 거뭐 니산이나 뭐 이런 자동차들이 막 굴러다니고 그리고 또 미국하고 싸울 때도 일본하고 독일은 또 이세력하고 같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유럽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는 유럽 중에서 독일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독일 문화가 뭐 문학 계통도 그렇고 또 철학 계통도 그렇고 또 법철학 계통도 헌법 같은 거 헌법 학자도 독일 와서 공부하는 것이 지혜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법은 뭐 미국에서 하지만 독일에서 아직도 신학 뭐 이런 것은 독일에서 근데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하여튼 일본 사람들 경쟁에 선호하는데 잘 구별을 못하지만 독일 사람들,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60년도, 70년도, 80년도만 해도 애들이 직장 좋은 건다고 근데 직장 쪽은 너 중국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본 사람 선호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 일본 사람이 독일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독일 사람들 인상이 달라지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벌써 인상이 쭈그러들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부도 그렇고 이제 뭔가 강원도도 뭐 길에서 만나면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유학생까지도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일본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 아니야? 이렇게도 물어보면 고개 끄덕끄덕 어디서 왔냐 그러면 뭐 대답을 안 하나? 뭐 일본에서 왔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대접을 받는 뭐 이런 한국에서 독일이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일본 사람 80년대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라해 보이고 일본 사람들은 뭐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얼굴 화색도 좋고 이런 거 눈에 띄어가지고 구별이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지금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4만 5천 정도 비슷하니 하는데 우리 동네 프랑크푸르트 이게 또 집중적으로 일본 사람들 많이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고. 근데 길거리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그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멜치가 있고 옷도 훨씬 일본 사람들 잘 입고 몸매도 훨씬 나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좀 초라해 보여요. 이렇게 많이 달라졌더라고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독일 사람들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는 K-팝이라고 하기도 하고, K-문화고,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이렇게 식성스럽게 하여튼 몇 사람만 있기만 하면 단체를 만드는 이런 족속들은, 족속이라고 그래야 돼. 이런 사람들은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조용히 살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사람만 있으면 무슨 단체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와 있는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교회도 많죠. 그리고 뭐 한인의 무슨 심지어 무슨 해병대 무슨 해 그리고 예비역 뭐 이런 별로 단체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단체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싸워. 그리고 우리 동네에 프랑크푸르트 한인이라는 게 있는데 몇 분을 서로 하다가 싸우고 하면 그냥 그 법원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너희들 5년간을 하지 말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단체를 만들기도 좋아하고. 근데 그런가 하면은 그런 민간인 단체도 많지만은 운동단체도 독일 사람들은 통일운동이다 분단됐을 때 하나도 없었어요. 통일운동 소독도 없었고 동독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민주화운동이다 통일운동이다 뭐 단체가 해가지고 막 거리에 나가서 저번에 또 뭐 윤석열이 그 태극 부대 그러니까 또 여기는 또 촛불 부대가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오시아시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막 근데 일본 놈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뭐 깽가리나 이런 막 하거든. 막 이번에 촛불시 합치도 그거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원이 관심 있게 막 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게 못 정도로 이런 식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형편이 좀 그렇고요. 근데 60년도 초부터 70년도 한 중반까지 그러니까 광부들이 약 한 9,000명 내지 10,000명이 왔고 그래 간호들이 약 한 10,000명 정도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지금 교보사의 밑바닥을 이룬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독일 광산이 이제 파먹고 이제 석탄을 하려면 무지하게 깊이 들어가야 될 거야. 몇 킬로씩 이제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런데 이런데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독일 사람들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광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도 사람이 왔다가 그 다음에 터키 사람이 왔다가 터키 사람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박정희가 뭐 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근데 이 광산이 너무 힘든 거라 무슨 이제 깊이 들어가 그 일자리에 딱 들어가면 온 몸이 쫙 벌써 땀이 쫙 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데서 하는데 이 막장에서 하면서 이 기둥을 세우고 이제 철 기둥을 세우는데 이게 독일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임에는 너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 60년대
잘 못 먹고 그 어렵게 살잖아요. 굶기도 많이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껄렁껄렁 하는 사람도 많이 이제 여기 나가보자 온 사람도 있지만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력도 좋고 힘도 약하고 그런데 이 조건은 너무 이게 힘든 거라. 그러니까 이제 꾀를 쓰는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아니면 적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의사한테 가지고 의사가 여기 어디가 없어 일주일을 여기서 놀아야 된다. 그러면 말 한마디 하고 그대로 딱딱 해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안 거라 했고 저 광부들이 가놈들은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끄떡하면 가서 별가를 써버리는 거야. 근데 한 번은 그렇게 하니까 이거 광산주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려고 왔는데 이거 맨날 뭐고 돈은 그래도 다 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봐가지고 딱 봐가지고 그게 무엇입니까 일하면 뭐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쫓아낼 때 둘둥이라고 하는데 둘둥이 나오면은 그 한 달 안에 가야 돼요. 안 가면은 묶어가지고 이제 보내거든. 근데 갑자기 위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좀 도와줘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올라갔죠. 갔더니 5사람이 둘둥을 받고 있어. 근데 그 전에 누가 했대. 그 변호사를 사고 뭐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너 소용없다. 나가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 와가지고 근데 가서 내가 이제 뭐 통역으로 왔다고 뭐 거식으로 왔다고 광산 거식에서 책임자가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명단하고 그동안 일했던 그 장부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보라고 말이지. 와가지고 일하는 날짜가 며칠 안 된다는 거야. 맨날 병가만 걸었다 그거지. 근데 우리가 일을 시키려고 왔는데 데려왔는데 이렇게 병가만 하면 어떻게 되는 할 수 없다. 쫓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대사관이 책임지고 뭐 해야 되는데 대사관은 독해. 나가면 가고 못 가면 뭐 그래놓고는 지금은 뭐 강산에서 간호원들이 무슨 애화벌이 했다고 뭐 그거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간호원도 그렇고 이 광부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도 없이 그 이비배신도 전혀 없이 간호원들은 사람 환자를 상대하니까 독일말을 해야 되는데 독일말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무조건 갖다가 보내기만 한 거라. 그쪽에서 욕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정말 거기도 민병 같은 그런 변호사 좋은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그걸 쫓아갔죠. 이 사람은 정말 현치하게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변호사가 하니까 또 이제 뭐 성의껏 하고 그러니까 또 그 빈틈을 잘 알고 하니까 아니 한참 있으니까 됐다는 거라. 그러니까 해결된 거예요. 안 쫓겨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는 그까지 올라가려면 학생 신분으로 가서 밥도 사 먹어야지 차비도 해야 되지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밥 한 끼 산다는 것도 없어요. 감사하다가 학생인데 또 유학생 그러면 또 강사에 온 사람들은 또 유학생 그러면 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또 그것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 발견했죠.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근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를 공부를 한 번도 독일말을 한 번도 안 시키고 데려다가 일을 시킨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금방 나는 거지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 독일어를 가르칠 사람을 찾는 거라. 근데 60년도, 70년도만 해도 유학생이 참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돈도 없는 데다가 뭐 그렇고 하니까 이제 간호도 상당히 많이 가르쳤죠. 튜빙게이시도 가르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대학 병원에 간호학교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이제 그 소위 말하자면 그 당시 제자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다 늙었어. 근데 그 사람들 처였던데 아주 지금 이제 다 늙었는데 뭐 이런 일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프랑크푸르트의 한일 초대 한일 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동포들이 밀사가 안 되니까 안 됐으니까 그냥 학생의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김진수라고 뇌 전문 세브란스 나중에 세브란스 출신이고 세브란스 가서 교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하고 한문수라고 여기 정의과 누구하고 김규도 거기하고 동창회는 이제 그 연대 출신 마침 몇 사람 그 유학생 몇 사람 안 되는데 연대 출신이 3사람이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주도권을 잡고 학생회 운영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부들이 많이 이제 결혼들 하고 뭐 해가지고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제는 학생회로 하지 말고 한인회로 하자. 이제 학생들 연수하고 우리 교부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하니까 해서 이제 그럼 정식으로 그냥 옛날에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투표를 하자. 근데 제가 이제 뭐 하니까 자연히 투표가 자연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 이제 한인 회장을 이렇게 지금 그 한인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하고 광고 아니면 우리나라 여성들하고 독일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아졌죠. 왜냐하면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제3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동정적이고 근데 독일 사람들이 전체로 다른 외국 여자하고 그 당시만 해도 결혼을 안 하는 그런 판이라 근데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의사로 근무하고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간호원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또 애를 낳게 되고 또 학생운동을 한 남편으로 결혼한 우리나라 간호원들은 진짜 우리나라 간호원들은 중상층 이하 출신들이거든요. 거기에 간호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정치의식은 제로라 제로. 없는 거랑 똑같은. 뭐 이렇게 산 사람들인데 이게 독일 학생운동은 남편하고 연애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요. 상당히 의식화된 거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제도 한 여성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활동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YS 사건이라든지 그게 있을 때 그 당시는 독일에 사정이 좋아가지고 그 간호원들이 모은 놈들 있지만 줄을 잘 돼가지고 독일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상당히 현금도 많이 YC 여기 여공들 그 사람들이 막 싸우고 그럴 때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 당시 돈은 적지만은 한국이 상당히 수준이 낮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했는데, 이제 애들이 많아지고, 자꾸,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와봤자, 우리 일자리도 없고, 그냥 한국에 가능하면 안 가고 독일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독일에서 내주주려고. 얘네들은 자꾸 나니까 다 뭐 두세 명씩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포들이. 독일에서 쫓겨내느라고. 뭐, 애들은 그 애들을 어떻게 하냐. 애들은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적으니까 독일 애들한테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금방 새가 나죠. 얼굴 생김이 달라보니까. 그러면 좀 그것이 소외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끼리, 우리나라 애들끼리만 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면 돌아갈 것이냐, 머무를 것이냐, 돌아간다면 일자리도 없고 이제 가면 어떨 것이냐. 애들은 일정하게 컸는데 그런 상태에서 귀국하면 어떻게 되시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독일에서는 원래가 외국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로테이션 프린시프라고 그래가지고 3년간만 있고 일반 실컷 부려먹고 간호원이고 광고고 돌려보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책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머무르라고 머무르기가 보니까 결혼하게 되고 애기가 생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한일 해야 했다 그래가지고 독일 쪽에 카르타스 피어반트하고 저 디아코니 이런 단체하고 그러니까 또 병원 조합하고 이런 데서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이치 코리아시 아르바스 뭐 개만샵도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뭐 유학생이고 시간도 많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공식 거시기에는 로고에다가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프레지덴트란 말을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사업도 좀 그런 일도 좀 했고요. 교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민주화 통일운동 하기 전에 우리나라 교부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한국 소식을 그 당시에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 신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70년도 뭐 이때로 한국일보만 와서 조금 몇 번 이제 돌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저도 씨라는 사람하고 둘이 신문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신문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문을 아마 유럽에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된 신문을 만든다면 처음이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독일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제일로 끝장은 독일판을 하고 그 앞에 3장 내지 4페이지는 한국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첨예에다 꼭 그 시대에 가장 아트웨어 그런 사진을 하나씩 싣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이제 전태일 일기 그것이 어떻게 일본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일본에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일본말로 된 게트구먼 그 자료를. 근데 마침 또 그 일본어를 잘하는 우리나라 그 여성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이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사인가 그 사람이가 그렇지가 한국 죽이면 중국 같은 기억이 유명하네요. 근데 그 당시에 공병우 타자기를 가지고 했는데 이만한 건데 철자도 엄청 안 된 치기가
그것을 쳐가지고 했는데, 오전하면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하나씩 그치 하나씩 오래가지고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한식 그 친구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철학과인데 그 친구도 한 번씩 와가지고 뭐 자기 돕는다고 하는데, 아니 친구는 그 오차를 공력스럽게 사진 찍어가지고 오래가지고 한데 거꾸로 딱 붙여놓고 야 이왕이 하려는데 이렇게 하지 거꾸로 이게 거꾸로 붙여야지 사람들이 잘 눈에 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부를 이제 한참 낸 적이 있죠. 근데 그때 그 제일 뒷판에 이제 독일어로 하는 건 그 60년도 학생운동 할 때 총 대장을 한 친구가 있죠. 내가 여기도 스쿨 갔을 때 카제 볼프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옛날에 피셔라고 독일 그 외무부 장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또 따라가지고 유시민이가 뭐 그 사람이 넥타이 그 의회가 그 연단에 가서 연설할 때도 넥타이 안 하고 그것이 저 신발 저 운동화 신고 파격적으로 뭐 이런 유시민이가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하고 그런데 그 피셔라는 그 외무부 장관이 제가 그 이야기하는 카제 볼프 그 밑에서 잘한 친구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피셔 사람이 저기 남쪽 서남 쪽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뭐지 메스커라니까 고기 파는 고깃집 자기 아버지 고기 좀 하는데 돈은 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라. 그러니까 학생 운동하는데 프랑크푸르트 그 동네 와가지고 프랑크푸르트가 중심지였거든요. 학생 운동에 제가 사는 프랑크푸르트가 거기 와서 강의도 학생들하고 같이 듣고 그러면서 공부를 꽤 한 거야. 어깨동무로 말하면 공부를 한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 외국 장관 뭐 겐시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대학교 공부하고 박사학위 한 친구들이거든. 이런 사람은 국제무대에 가서 영어로 제대로 연설하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이 피셔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 제대로 학교도 안 나는 스트리가 영어로 팍팍 하거든. 국제무대에 가가지고 외국어 장관을 할 때. 그 희한한 친구. 그러면서 이제 그 피셔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근데 카제 볼프가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안면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출판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학생운동으로 이제 끝나니까 뭐 출판해가지고 홍보하고 뭐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근데 그래서 출판사를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제일로 발전한 타작에도 뭐 EBM 무엇에서 나온 타작이 공병 타작이 하구나. 이거 완전히 수준이 다른 뭐 이런 것을 하니까 또 복사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게 그 친구가 상당히 많이 도와줬죠. 이제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1973년에 10월달에 원래는 뭐죠 유신 그거 방청회 하다가 이게 이제 유신 반대 여론이 이제 막 커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마한다 뭐 아니면은 무마가 아니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자면은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을 이제 뭐 만들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최정길 교수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지만 저거 전혀 안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김정일이라고 이 친구하고는 진짜 친했죠. 박연채, 김정일 뭐 그 이렇게 같이 지나가고
맞아. 60년대 중반에, 야, 어떻게 혁명을 하느냐. 네, 그렇게지나 이야기하고 뭐, 그런 관계이죠. 최정규 교수가 사실, 아무 그 시기가 없었는데, 최정규 교수가 이제 대장을 하고, 이제, 뭐, 나중에 뭐 이야기 들으니까 45사람을 잡아갔다고, 이제, 주로 유럽하고 관계가 있던 사람들, 유럽. 근데 그 당시는, 화란이 굉장히 그 경제 발전이 좋아가지고, 화란에서 한국의 고급 공무원을 데려다가 연수를만 시켰어요.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 많이 잡아갔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 볼프의 친구가, 이제 저를 많이 도와줬죠. 그 사건이 났을 때. 근데 사건이 나니까, 대사관에서 완전히 공세적으로 나오더라고, 사건이 그 발표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교수 선생하고 친구 이화선 목사하고 그 교회를 초창기에 이제 세우고 뭐 이게 발전시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는 항상 쌍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여름이 지난 다음에 스페인으로 연수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을에 가니까도 여름에 가고 성수기보다는 싸죠.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막 뻗쳐린 게 뭐냐면, 야, 김성수가 북에서 돈을 가지고 하니까 싸게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공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온 신자들이 막 이제 야단 난 거죠. 전혀 그런 사람으로 안 하는데 뭐 그렇게 빨갱이로 몰아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제부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프랑스 교회만큼은 에카데라고 독일의 KACC 같은 게 있거든, 에카데라고. 거기하고 KACC하고 서로 상의 속에서 목사를 보내고 그 교회 운영은 그 에카데에서 돈을 다 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목사 월급이고 뭐고 다 에카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제목 볼 때 보니까 그 당시 5만 대막을 주는 거라, 예산으로. 근데 기껏 써봤자 3만 원을 뿐이 못 써가 많이 쓰려고 해도 2만 원씩 남는 거라. 이런 판인데, 아니, 북에서 돈 갖다가, 교인들 스페인 여행시킨다. 이따구로 막 이제, 막 악선을 하고, 막.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한무수라고, 이 친구 이제 동문이고, 이제 그런 몇대 후배이야. 굉장히 친했죠. 맨날 그때 가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는 그다음에 결혼하고 그 친구는 가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 하루새에 탁 발을 끊는 거예요. 완전히. 그 뒤로 한 번도 같은 동네 사는데 한 번도 대화하거나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친하고 맨날 만나서 뭐 공부하고 뭐 집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 나무라라 감쪽같이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공세가 심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그 친구 집에 한 일주일간을 피해 있었는데 저를 납치하려고 그랬거든요. 동명진 사건 같이 납치하려고 그랬거든요. 중앙정부원하고 태권도 사범들을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납치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물밀듯이 막 교포 사회에 악선전이 들어오니까 뭐 유학생도 다 떨어지지, 교회 사람도 다 그러지, 또 이화선 목사까지 막 이제 몰리지, 빨갱이 목사라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친구하고 상의를 했죠. 이 친구는 그 당시만 해도
1시간 내에 400명, 500명씩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을 때거든. 400명, 500명, 1시간 이내 400명 뭐 하자 그러면 400명은 모이자고 딱 모이고 그만큼 이제 힘이 있을 때죠. 그리고 학생운동을 하고 대장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많이 흔들어 놔가지고 학교, 대학 교수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처지였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중국 상의해가지고 이거는 역공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우선 대학 교수 중에 지부적인 교수 그리고 독일 내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이런 교수가 있었어요. 그중에 세 사람인데 그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 세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이렇게 조직을 했죠. 그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조직을 하고 하면서 김성수는 이게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 동백님 사건에도 또 대기보단 짓을 했는데 또 자기들이 공부시키는 학생을 또 잡아가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는 기자회견을 하니까 우리 중요한 큰 신문들은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상당히 크게 보더라고. 그리고 한두 번에 끝이 아니라 계속 추적을 해서 어떻게 돼가는가 뭐 이렇게도 하고 우리 동네 이제 주정부에서는 뭐 주의회에서는 의회에서 또 내부대로 가지고 또 의원이 하나 나와가지고 또 뭐 토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나가니까 이제 완전히 말하자면 대사관이 수세에 몰려버리죠. 그리고 이 요구가 김성수를 정치방영 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잡아가려고 하면 중앙정부로 추방해야 된다. 동명님 사건에서 10몇 명이 걸려서 뭐 했는데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혼자 잡았는데, 저는 진짜 교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추방했어요. 추방하고, 대사관에서, 잡아가려고 하셔야 되는데 막 변명적으로 나오고, 뭐, 신문에서 막 보니까 완전히 그쪽에 이제 수세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됐는데, 이게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박정희 좋지 않은데 나를 이제 잡으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완전 집단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처음에 그런 것은 안 했지만은 민주사회 건설 협의회를 만들었죠. 그거 이제 만들 때 네 번인가를 2박 3일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한 10명 내지 15명 비밀리 만나가지고 2박 3일씩 해가지고 네 번인가 만나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동치부들이 이제 방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제 먹는 것은 집사람이 해서겠다. 그리고 이제 자는 것은 동치부들이 이제 방을 몇 개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주사회 건설협의회를 만드는데 그때 민주사회 건설협의회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제 2, 3년이라고 하는 그 유네스코 여기 사무총장을 나중에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민간의 역사를 썼는데 지가 한 것 같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 이제 최고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민간에 제가, 보기인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이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통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은 또 큰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코리아 커뮤니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코리아 커뮤니티는 민주화도 독주하는 통일운동도 이렇게 돕는. 근데 이 코리아 커뮤니티를 이제 제가 그 교수를 찾아간 것은 윤상성 선생하고 코리아로 봐서 찾아갔고 브라이언 슈타인이라고
브라이스타인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69년도에 여기 연대 와가지고 교환교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와서 그 사람 나중에 가서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맨날 그 환자촌, 뭐 다리 밑에 이런 데만 돌아다니면서 봤더라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책을 읽고 그랬죠. 인간이 가난하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한국에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부인도 그러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움받으면 최소 아껴 쓰고 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섯 하나 그 양자로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다른 8사람이나 양자 들였는데 그 몇 년 전에 만난 딱 하나 자기하고 같이 유대를 갖고 사는 사람은 한국 여자 딱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 다 한국 이제 이런 쪽은 이 사람한테 가서 그리고 얼마 이때 여기서 그 박정희한테 71년 때 쫓겨났어요. 올해 3년간 있을 것으로 왔는데 박정희 그 비판하는 막 글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러고는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저는 뭐 가는데 어떻게 됐는지 북을 또 갔다 왔어요. 아마 독일 사람으로서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식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갔다 온 다음에 한 이야기가 사람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비참하다는 것을 남한에서 배웠고 북에 가서 그 가난을 가장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방도를 자기는 북에 가서 봤다는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가면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하면서 전두환이가 들어선 다음에는 이거 그 당시에 뭐 선민주, 후통일, 선통일, 후민주 뭐 이런 이야기 하자는데 우리는 이제 안 된다. 이제 전두환이가 그렇게 된다면 이거 통일운동 안 하고 민주화도 없다. 그래가지고 통일운동으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통일운동을 하려면 부부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부 만날 때 그래도 사람들한테 무난한 것은 기독자들이 앞장선다고 그럴 때 빨갱이라는 말 안 듣고 하는데 참 유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기통회라는 것도 기독교 통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남북회가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북에서는 게을러 하자. 그래가지고 3번, 4번이나 유럽회에 몇 사람씩 이렇게 5사람씩 이렇게 왔죠. 근데 남한에서는 무섭다. 그리고 주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유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같이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상의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한 4번, 5번 그렇게 만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북에서는 쟁쟁한 분들이 왔죠. 이게 여운현 선생 따님 여영구가 왔고 허헌 선생의 따님 허정수기가 오고 그 다음에 북에서도 상당히 좀 쟁쟁한 통일과 관계에서 쟁쟁한 인물들이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고 오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노태병과 이제 차츰 이제 남북 문제가 뭐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할 거 했으니까 다른 거 하자. 그래서 뭐 장기수 선생 문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됐고 그래서 신준영 그 말지 기자가 그거 연세 출신인데 신준영 예. 그러니까 그때 말지에 이제 이인보 선생 이야기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따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그 진짜 확인을 했죠. 하니까 진짜 그 따님이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가짜 이름으로 해가지고 신준영 기자한테 팩스로 보내줬는데 그 기사를 읽고 아마 이인보 선생은 그것 때문에 아마 생명이 유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따님이 살아있다는 그 기사를 보고. 근데 제가 신준영 기자 한번 만나가지고 그 사연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언제 기회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온 거 여성 이름으로 가짜 해가지고 저 이름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일운동을 했고요.
시간이 좀 네, 계속 하십시오. 예동하시면 너무 길고요. 아니, 8시까지 하신 다음에 수술해야 하고 아니, 8시까지 하고 질의응답은 뒤풀이 가서 하는 거죠. 해주시죠. 네. 그 시간이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하실 말씀은 다 이게 하셔야 되니까. 없을 거 생각하는데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통일운동으로 이제 넘어갔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통일운동 하는 분들은 이제 독일에 몇 번은 수입돼 이제 연세가 많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집에서 쉬거나 뭐 되게 이제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현재는 뭐 특별한 통일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독일에서는 없고요. 이제 2세, 3세들이 뭐 지금 뭐 촛불 시위와 관계돼서 하다가 지금 모임이 좀 구성되고 있는데 이 세대들이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대들이 너무 나무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제대로 하고 우리는 제대로 못했으니까 제대로 통일운동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일운동을 하려면 우리나라 정보를 지금까지 상대해서 왔는데 좀 독일 사회에 우리나라 통일 문제를 알리고 독일도 우리나라 같은 시세였으니까 독일 사회에 많이 알리고 그 지금 2세들, 3세들은 이제는 독일 사회에서 중견 인물들이 다 됐거든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2세들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일에서 그 부모들이 직성스럽게 막 애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단해요. 상당히 수준들이 높아요. 우리나라 그 사회적인 그 위치가 다들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 3세들이 좀 독일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게 갖고요.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는 그 대한정당 이야기. 네. 예, 대한정당 이야기. 근데 이 대한민국 역사가 조금 길게 잡으면 유럽에서 길게 잡으면 한 20년 그렇지 않으면 15년, 10년 이런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권을 많이 잡았던 보수 또는 중도 좌파 그러면 노동당, 사회당, 3인당 이게 중도 좌파죠. 이 두 세력이 경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바꿔서 지금까지 쭉 해온 거죠. 근데 그리고 한도를 누군가를 잡고 뭐 어떤 때는 10여 년씩 잡았다 하는 또 중도 좌파한테 넘겨주고 또 중도 좌파가 또 못하면 무파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시르쿠라스는 지금은 중단되고 이제는 완전히 정치 상태로 빠져온 거죠. 경제가. 근데 독일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독일의 라이먼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그 주축이 됐던 게 TJ라고 하는 강철 공장. 그러니까 강철 공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 탄광에서 일했던 그 탄광이 많은 지역에 있었는데 그것도 축소하는 데다가 지금 다른 나라에 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시멘스가 그러면 전자계통에는 뭐 1등급이었는데 이거 지금 그렇죠. 보쉬도 시멘스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것도 다 흔들거리죠. 그럼 뭐 지금 BMW라든지 이런 특히 이제 폭스바겐, 파워웨라고 하는데 이 폭스바겐은 경쟁이 축소가 돼가지고 이거 지금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문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 거 하면 화학계통도 세계 국제 화학 회사도 있었잖아요. BASF라든지
헥스는 우리 동네에 있는 헥스는 이미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이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바이어 같은 데는 아스피린 만들어가지고 재미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 헥스는 페니실린 만들어가지고 대부제가 되는 또 SF 같은 데는 섬유계통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국직한 그러니까 화학계통도 지금 자꾸 축소하고 뭐 이런 파국이니까 이게 독일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체는 이제 하강 상태에 빠지고 근데 독일은 사실은 유럽 연합이 뭐 지금 뭐 27개국 그러는데 다른 것들은 다 소국인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소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기관차 유럽에서 기관차 역할을 하기 위해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이었는데 영국 빠져나가지고 지금 죽을 쓰고 있고 요즘에 지금 프랑스도 죽을 쓰고 있고 독일도 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것도 제3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욕구가 사회적으로 강해지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한국에 이제 대한정당이 나와가지고 자기 인기를 얻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이 수많은 그 피난민들 몇백만씩 들어오는 피난민들 이에 사실은 노동력 채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은 이제 갈세고 쫓아내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자기 인구는 감소되는데 이 피난민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제고 피난민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보면은 뭐 가짜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다들 자기 나라에서는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돈 있어야지 또 올 수가 있고 그 마피아들을 통해가지고 오니까 그게 쉽게 오지도 못해. 돈 있어야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중상층 이상 공부도 했고 그래 다른 뼈들도 좋고 다른 이분들도 좋고 그래 보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노동력이죠. 이런 노동력을 독일 사람은 그렇게 녹여가면서 공격시키려면 이거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갖다 쓰는 거니까 월급 주고 갖다 쓰게 정말 이거 큰 이득이죠 사실은. 피라민이. 근데 지금까지 재미를 봐왔죠. 근데 경제가 수그러지고 피라민은 자꾸 많아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딱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이제 대한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교bil자간이 짧은 시간에 인기를 팍 얻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일절 뜯는다. 사실은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데 이것이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막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성정당이라는 건 굉장히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많고 독일의 3.1년 같은 건 150년 역사를 가진 당이거든요. 다른 땅 다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이 다 생기는 다 80년 역사를 가진 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맥을 못 주는 거라. 근데 대한정당은 뭐 사람들이 기대값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한정당이 그래서 대한정당 잡으려고 독일 같은 데는 막 헌법재판소에다 걸어가지고 여기 진보당 경우들 없애듯이 그렇게 지금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너무 크다 그랬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런 여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없앤다고 하는 게 지금 포기 상태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러거나 이제 자기 그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하는 거 이거 할 때. 근데 대한정당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대만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데들 올라가거든. 참 이제 그리고 물론 이제 또 희한한 것은 독일인 경우는 동독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고 세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고 이런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대한정당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에 경제 문제인데 경제를 자본주의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고 사회주의를 했던 나라들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대한정당이 그러면 대한정당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또 대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정당의 미래가 과연 그게 적어도 50% 이상은 얻어야지 자기 식으로 할 텐데 자기 식으로 하더니 뭐 방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없으니까 또 50% 얻는다면 제가 올라가면 경쟁은 어려운 거고 지금 제일 많이 얻은 나라들이 32%, 33% 그러는데 35% 이상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대한민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이 여럿이니까 연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50%를 못 얻으니까 그러면서 수석을 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자꾸 많아져요. 그리고 이 당하고 연정을 하지 않으면 정권이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지금 판국이 막 생기거든요. 그때 그게 뭐 기술적으로 연정한다고 해서 이게 유럽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트럼프까지 여기도 또 가담을 하죠. 근데 딱 한 나라 헝가리라고 하는 헝가리 여기 오르반이 50%가 넘었어요. 거기는 혼자 대한정당인데 혼자 50%를 넘어가지고 그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오르반하고 트럼프하고 또 굉장히 친하거든요. 근데 오르반이 트럼프한테 친하니까 또 오르반이 푸틴하고 또 굉장히 친하거든. 그래서 푸틴하고 트럼프를 또 연결을 시킨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보통 미국 대통령 되면 독일을 방문하고 프랑스를 방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국만 저번에 한번 갔다 오고 트럼프가 전혀 지금 오질 않아요. 여기 독일도 오지 않고 프랑스도 오지 않고. 근데 푸틴은 이상하게 대한정당하고 뭔가 좀 맥이 통하는 건지 관계를 맺는데 다른 정당들은 3인당이나 4인당이나 보수당하고는 별로 관계를 안 해. 별로 흥미를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대한정당하고 트럼프의 미래하고 이게 경쟁이 몇 개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는 보지만은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 정말로 무엇이 있겠는가? 근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근데 내놓고 가질 또 뭔지 민족주의 옛날에 히틀러 때문에 그러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고 민족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유럽 연합으로 끼어야 된다 이것은. 그리고 나토도 끼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거 잘못된 거다. 오히려 푸틴 입장에 쓰고 이것은 하나 분명해.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지금 대안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대안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선 사회 재산을 폐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폐지할 수 있겠느냐? 폐지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것을 일어나고 그것을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보기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다. 소위 사유재산 문제. 사회주의 나라들이 해본 거지만 사유재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이론화하고 생각해보라. 그래야지 대안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는 대안이 생기지 않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해보면 문제다 뭐 그러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배님 이제 마지막 주제 네. 이거를 뭐좀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통일 문제인데 우선 독일의 통일 문제가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알고 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전혀 통일할 생각이 없이 고정이 되던데 80년대까지. 그래서 호네크가 오고 코올이 동독을 방문했고 그건 완전히 우리 이제 놀아서 평화적으로 살자 좋은 뉴스로 살자 확정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갑자기 소련이 무너지면서 고르바초프가 서독에 왔다가 동독을 지나면서 선물을 하고 간 거죠. 선물을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호네크가 그랬다는 거거든. 지금 반발해서 나오는데 우리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너 군대 풀면은 그 당시에 소련 군이 20만이나 있었거든. 동독에. 근데 소련 군대 푼다. 그러니까 호네크가 앞을 들어본 거죠. 그러면서 확 무너져본 거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이건 뭐 선물하고 간 거고 그 바람에 고르바초프는 뭐 이제는 세상 떠났는데 돈이 떨어질만 하면 독일에 와서 뭐 강연 한답시고 하고 가요. 그러면 뭐 30만 대명학씩 막 이렇게 가다가 와서 또 가서 연구소 하나 운영하고 또 돈 떨어질만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독일은 보답을 하고 고르바초프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퍼주기 했다. 그냥 퍼주기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외상으로 주고 그보다 더 뜯어다 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동독도 사회주의 진영에서 제일로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거 제일로 튼튼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려고 공장이 제대로 움직였거든. 근데 약 8천 개 이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서독이. 통일된다며. 그리고 한 몇 개 잘 나가는 거, 서독보다 수준이 각도가 조금 나은 거, 10개 정도의 공장만 살려놨어요. 근데, 그러고, 그런 것은 계산 않고, 주고 뺏어먹은 거, 이 준 것을 가지고 퍼주게 했다고 난리고 뺏어먹기 위해서 준 건데, 그거 뺏어먹은 거 생각하고, 준 것만 생각하고 퍼주게 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통일을 준비를 했다. 소위 빌리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해가지고 통일을 준비해. 다 그래야 돼. 독일서 공부하고 온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네. 그거 아니거든요. 동방정책은 빌리브란트고 애군 바의 몰려서 나온 건데 우리 보니까 이거 사회주의가 너무 이거 튼튼해 나간다. 이건 해봤자 없애려고 해도 안 된다. 차라리 그것도 소련이 우리는 대단한 원자탄도가 대단한 군사력도 갖고 있으니까 전쟁하고는 이거 너무 비참하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했는데 또 3차 대전 했다가 너무 비참하다.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공존하자. 평화적으로 살자. 이거 확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동방정책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 동방정책이 통일을 준비한 것까지 이렇게 잘못되고 지금 잘못 알려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 통일 문제는 뭐 고려 연방제가 제일로 무난한 거고 제일로 바람직한 거고 그러나 흡수 통일 문제도 독일 측의 흡수 통일 문제도 가능한데 남이 북을 흡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근데 북이 남을 흡수 통일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고르바초프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는가 트럼프가 만일 평양을 가게 되면은
또 평양에서도 그 조건이 지금 굉장히 높아, 만나준다고 하는 조건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최대한도로 양보해서 남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하고 타협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북하고 히토리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한테 지금 히토리 때문에 맨날 당하고 있는데, 히토리 매장량이 북의 매장량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또 그 미국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의 전수 기념회에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세 사람이 나와서 지금 자본주의 이 사회를 지금 완전히 압도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푸틴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렇게 같이 실하면서, 야,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한테로 뺐다. 이 자랑을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는 지금 사회를 움직이려면, 국가를 움직이려면 그 지도자가 굉장한 권위가 필요한데, 지금 대한정당도, 유럽의 대한정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지금 권위를, 어지로 권위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그러거든. 막 이해를 저질러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권위가 민중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올라온 권위야, 이것이 진짜 권위인데, 트럼프는 막 만들어내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권위를 세우는 문제를 북에 가서 지금 배우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로 바람직하고 평화적으로 우리 통일하는 제일로 바람직한 것은 거리를 연방지고, 그것을 운동권에서도 생각해봐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만일에 트럼프가 고르바초프 같이 남한을 포기하고 서브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때, 그때 남쪽의 운동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뚫고 나가겠는지, 이것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8시 전방에 끝내겠습니다.